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한경제 라이브 사실상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니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엄청 긴 연휴인 줄 알았지만 정말 빨리 가더라. 생각보다 짧았어요.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나니까 끝나대요. 경규님 시간 맞춰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전업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비. 전업 투자자이자 전업 전업주부. 주부 투자 뛰고 계신 진원님 감사드리고요. 배드민턴 중계랑 우리를 같이 봐주신대, 병재님. 와, 진짜 지금 배드민턴 감사합니다. 중계해요? 여러분 그냥 배드민턴 보세요. 근데 이게 놀랍다. 왜요? 나 배드민턴 선수였는데. 놀라운 이 연결고리. 오, 진짜 이렇게 연결 짓는 게 놀랍네요. 배드민턴 경기도 도대회 결승의 단식 1번 주자였어요. 내가 그쪽은 이렇게 가뿐하게 이제 빵에 바른 잼처럼 이렇게 발라버릴 수 있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전라북도 태조 초등부 대표였습니다. 세조? 네, 태조. 진짜? 네네. 초등학교 때. 오. 이런 거 얘기해야 막 되나? 이렇게 막 돌고 탁 어떻게 아시안 게임 하는 거? 그렇죠. 우와. 제가 그 어렸을 땐 건강했거든요. 그래. 어렸을 땐 디스크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분 그냥 걷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운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엊그제 축구하다가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져 있어요. 오늘 크게 웃으면 웃을 때마다 아픕니다. 그래서 어제 웃을 때 이렇게 잡고 웃었군요. 네네네. 저도 왜 모르게. 그런가 했어. 여러분 이제 35이 지나가고 하면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부분 다 39이 막내인 38이 막내구나. 왜 나이를 공개해요? 38이 지금 막내인 나이는 방이지만 아직 여덟 아니라고. 여러분 혼자 하는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쪽은 20대도 안 좋았어요. 20대는 그래도 정신력으로 파이팅을 했는데 저희 회사 체육대회가 있어서 갔는데 2인 삼각 그거 주자로 나갔는데 딱 한 발 걷고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대로 병원 갔잖아요. 꼭 무슨 대회 때 내가 스스로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그래. 있나 봐. 꼭 대회 때 다칩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요. 네,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체육인들. 참 그렇습니다. 저희 아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제대로 했으면 메달은 땄을 것 같다고. 그만큼 운동신경이 있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추천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운동해서 메달을 따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경솔했네요. 경제방송에서 메달 따겠습니다. 네. 네. 이미 뭐 이미 뭐 금메달 깜이죠. 정말 눈빛으로 가식을 읽었네. 최고도 자. 최고. 그러면 이제 경제방송계 금메달리스트의 한 주간의 경제 이야기를 같이 지금부터 나눠보시죠. 이번 한 주도 그렇고 사실 추석 연휴 전에도 그렇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진짜 만만치 않았던 시장. 그리고 그리고 다 때려놓고 싶은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 증시에 출렁했다가 약간 진정이 되는 분위기여서 그래도 추석 지나면 우리도 괜찮아질라나? 그런데 하필 우리나라 개장 전날 그러니까 그날 새벽부터 갑자기 또 국채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안 좋았었는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 국채금리 폭등을 자극했던 게 졸츠 보고서입니다. 네. 거기서 나온 채용 공고가 예상보다 너무나 높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고용이 이렇게까지 강하구나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고, 특히나 이 졸츠 보고서 고용 같은 경우는 연준이 꽤나 주시하고 있는 나름의 판단 지표로 보고 있는 고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하루 평균 두세 명씩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사들의 발언에 시장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거의 다 이게 매파던 비둘기 파던 관계없이 모두가 고금리 오래 유지될 거야 라는 코멘트를 던져버리니까 이제 국채금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달러 강세로 밀어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강달러, 외국인의 매도 압박, 이게 우리 장을 눌러버린 거죠. 나름 비둘기파적 발언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은 좀 그러니까 그 이슈보다
그러면 졸지보고서 다음이었어요? 그 하원의장 해임 건도 있었잖아요. 그거 다음이었어요. 그것도 좀 혼란스럽게 네,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참 시장이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 우리가 복귀한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렇게 국채금리 폭등으로 인해서 증시가 코스닥이 4%가 밀렸고요. 코스피가 2.5%가 밀렸습니다. 그날 또 같이 나온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원의장 해임 이슈가 있었어요. 좀 우리 추석 연휴였는데 하루 정도 좀 뒤에 좀 해임을 해줘야지. 우리도 다시 적응해야지. 아니면 본인들 우리 추석 연휴 할 때 날 하던가. 그래서 뭐 우리 연휴 기간 그러든가. 동안 좀 소화가 더 우리 되든가. 추석이었다고. 한국의 명절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인들을 시장에서 막 많이들 뱉어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용이나 경제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쏟아졌기 때문에, 지금 재무부가 미국에서 재정 적자 충당하려고 부채 발행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도 금리 상승의 압박 요인이고요. 일단 최근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국가가 좀 줄고 있습니다. 맞아요. 중국 당연히 안 하고, 일본도 환 방어 생각하면 이걸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는 구조로 인해서 금리가 또 올라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원의장 해임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셧다운 다시 우려가 불거진 겁니다. 셧다운 되면 신용등급이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11월인가? 또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시장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준 건 사실 수급입니다.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상단이 뚫리니까 거의 국채 투매가 나왔고, 이 매크로 데이터들이 반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국채금리가 뛰었다. 그래서 이상 수급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월가에서 나온 얘기로는 미국의 채권 트레이더들이 이제 해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뭐 수급적인 요소로 일정 부분 더 가파르게 뛰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때부터 이제 약간 그래도 조금 5%라는 게 부담스럽잖아. 그러면 조금 여기서부터는 진정은 되지 않을까. 이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상승의 폭이 멈추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얘기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은 결국에는 뭐가 부러져야 된다. 경기가 박살이 나야지만 이제 긴축 우려가 줄고 국채금리가 하락이 될 거다. 갈비뼈가 박살이 부러진 갈비뼈가. 근데 이거는 어차피 계속 연준이 했던 말이죠. 뭐 파월 의장도 추세 이하의 성장, 그리고 추세 이하의 노동시장의 냉각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분위기가 일부 형성되고 막 ADR 지수가 이제 과매도권 들어가고 하니까 시장에서 나름 뭐 바닥이야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수요일 저녁 뭐 이때까지 이야기였고, 목금 동안은 유가 떨어지고 환율 나름 안정 찾고 금리도 상승을 멈추면서 조금씩 약하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진짜 바닥이다. 뭐 이런 기대감 등은 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장 초반에 막 1.6% 올라가고, 오늘도 장 초반에 1.5% 올라가고, 코스닥이 좀 시세 회복을 하는 듯 했는데, 어제는 이제 시장에서 결국 아시아 증시가 다 오르는데, 물론 중국 휴장 빼고 다 오르는데 한국장만 결국에는 상승을 다 토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2시경부터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은 오히려 매수 규모로 좀 더 키워나가는 그 시간 차트를 보면 나갔는데, 오히려 이제 개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에서 이제 반대 매매나 반대 매매를 회피하려는 수급적인 흐름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추정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희말이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 난 잘 모르겠어. 요즘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있으면 뭔가 바닥을 가늠하는 게 의미가 있나? 예전에는 이 정도면 바닥권이야, 이제 반등해야지 라는 건데, 요즘에는 다른 이슈들이나 좋은 이슈들, 뭐 신용장고도 이제 찰대로 찼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반등에 대한 포인트들이나 이야기들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결국 채권금리가 좀 떨어져야 맞아요. 안정이 돼야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라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속 10년물만 보고 있어요. 진원님 말씀대로 맞아요. 어젠 결국 개인 수급으로 털렸던 주식, 그 말씀 주셨던 진원님 생방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스탁론 그걸로 이제 많이들 추정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티는 쪽, 덜 빠지는 종목들을 보면 나름의 이제 논리를 갖춘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야, 혹은 실적이 여전히 좋아,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이쪽으로 의견이 조금 모이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는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이제 DDR4에서 우리가 DDR5 제품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DDR4는 이제 어찌 보면 사양되는 제품인 거죠. 근데 이쪽에서 가격 하락이 계속 나왔었는데 수개월째 그 가격 하락이 멈췄고, DDR5는 이미 가격 반등이 9월부터 나타났고, 맞아요. 거기다가 HBM 뭐 관련해서 생성형 AI 투자하는 쪽 엄청 늘어나고 있고, 네. 삼성은 가격 올린다 이런 네. 단독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수출 데이터 올해 치고는 9월에 가장 괜찮았다라고 하죠. 뭐 이런 뉴스 등이 좀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그래도 덜 빠진다. 그리고 일부 올라가는 종목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특징이고, 수급도 보면 기관들은 반도체 소부장에 꽤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 그냥 계속 보여주셔도 되는데 저는 음. 갑자기 좀 자괴감이 든 게, 왜요? 반도체 좀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음. 방금 나갔던 그 네 가지 요소면 반도체 업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리들은 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 움직임이라면 좀 실망스럽네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지금 시장이 가장 기다리는 게 안 나왔어요. 수요.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직까지는 좀 안 나오지 않나. 아이고,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요 수요단의 회복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순간 이게 정말 좀 강한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사실 지수 플레이 종목들이어서 네. 아직은 시장이 살아야 사는 거고, 네.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그 수요의 개선, 뭐 요런 증설, 요런 얘기들 나와야지 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오늘은 테마 쪽 종목들이 엄청 난리예요. 그러니까 요새 막 5G도 다시 가끔 갈 때도 있고, AI 또 로봇, 두산도 있긴 했었지만, 거긴 어마어마하더라. 그 다음에 가상화폐 쪽도 갔었고, 또 뭐 있었지? 테마 또 했던 게. 아무튼 그런 디지털 화폐 맞아. 그거랑 충전. 충전. 오늘은 충전. 휴맥스 홀딩스가 상한가 30% 갔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충전에 현대차그룹이 합류한다라고 해서 네, 국내 쪽에서 충전주들이 오늘 테마로 올라가고, 맞아요. 먹는 비만약 얘기를 일라이릴리 측에서 얘기를 했다. 뭐 개발 중이다라고 해서 먹는 쪽 막 인벤티지랩 이런 쪽도 다 올라가고, 뭐 디지털 화폐 얘기 나오면서 그쪽 KCT, 뭐 KCS, 한국전자금융 올라가고, 이렇게 좀 단발적으로 트레이딩 대응이 가능한 테마성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거라도 어딘가 싶어요. 한동안은 이런 테마 뉴스조차 반응이 안 됐어요. 그렇긴 시장에서. 합니다. 그만큼 안 좋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이쪽으로 조금씩 움직임이라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시장이 가주려면 말씀 주신 그런 금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고, 지수 성격의 섹터가 가져야 돼서 그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CBDC. 이게 뭔지 궁금하시면 롱앵커 채널 오시면. 내가 너무 빨리 했던 것 같아. 2년, 지금 확인해 보니까 2년 전에 이걸 올렸더라고. 그때 너무 이제 빨랐다. 뭐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올렸지. 참 너무 빨랐던 롱앵커. 정말 이렇게 사심 가득한. 네. 네. 그렇죠. 다음은 경제 이슈로 쉽지 가겠습니다. 않았다. 시장은 쉽지 않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우리도 월요일 물론 쉬지만 그 이후에는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좀 이런 악재들도 거쳐지면서 좋아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 반등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전반적인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반등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경제 이슈,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경제 이슈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사이버 보안을 살펴봅니다. 왜요? 별로 신선하진 않네요. 그래요. 더 이상 신선함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네. 문제 있어. 왜요? 언제나 새로운 것만 원하는 거죠. 갈비뼈. 저 환자라. 알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그런 거 있잖아. 이상형은 새로운 이성.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느낌. 저 이성은 저희 와이프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맞습니다.
와이프가 세뇌를 잘 시켰네. 약간 이런 느낌. 이럴 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 경제 이슈로는 사이버 보안을 꼽아봤는데 요즘에 이제 디지털 공격이 굉장히 많아진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약간 그냥 이메일로 이런 거에서 클릭하면 문제 생기고 이런 피싱 쪽 위주였다면 악성 코드의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 이런 것까지 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 사이버 공격의 방식이 너무나 다양화되고 있고요. 과거랑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요. 과거에 사이버 공격이 있었을 때는 단순 시스템 감염, 뭐 사이트 마비 이런 그냥 파괴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네. 최근엔 뭐든지 다 이걸로 이제 시스템을 잠시 붙잡아 놓고 돈 내놔. 그게 이런 랜섬웨어인 식으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격이 다양화되고 많아지니까 사이버 보안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2016년도 이후로 연평균 11%씩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안 시장의 가장 강국은 어딜 것 같아요? 보안 시장?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렇죠. 그만큼 미국이 세계 각국과 패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해킹하고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야. 그리고 거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얄짤 없잖아요. 음. 막 영장 없어도 막 쳐 들어가고 하는. 맞아요. 그만큼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보안 강국이 된 겁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미국에서 한 해 동안 7,840만 건이 벌어졌대요. 이제 사상 최고이고요. 보안 기술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 전체 사이버 보안 시장의 44% 점유율이 미국이고 유럽이 27%, 아시아권에서 또 한 22%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이제 미국의 보안 시장이 15배 정도 큰 시장이라고 해요. 우리는 굉장히 아직은 미약한 시장인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도 성장의 여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게 해커와 같이 이런 사이버 공격을 단행하는 사람들, 사건의 증가수 는 평균 한 7.3% 증가했대요. 발생 건수가? 근데 검거율의 증가는 1%대였대. 검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검거가 잘 안 안 돼. 잡히지, 이런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은 막 이거 막 우회해서 하잖아요. 막 중동 한번 우회했다가 IP를 아시아 막 이렇게 갔다가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진다는 거지. 음. 안 잡히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거 뭐 갑자기 개인적인 얘기지만 내가 좀 해킹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요? 악플 단 사람들 좀 검거하고 싶어. 도대체 악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다는 거지 하는 게 가끔 있을 때 있잖아. 네. 그러면은 궁금해. 내가 해커라면 그냥 아무 해를 안 끼치고 그냥 와 어떤 인간이지? 라는 호기심에 순수하다. 하고 싶어. 내가 해커라면 내 통장에 0 한 5개만 더 붙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는 검거되지 않을까? 겁쟁이라서죠. 순수하네요. 그리고 이 사이버 보안 시장이 굉장히 빵 하고 커진 시기가 코로나 때예요. 다 이제 비대면으로 하니까. 맞아요. 보통 그전에는 사이버 공격 사건이 발생해서 뭔가 피해가 있었던 일들이 거의 다 회사에서 벌어졌는데 네. 그 이후에는 막 재택근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료 노출이라던가 이런 해킹 공격들이 그 집 등에서도 많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런 이제 사이버 보안 시장이 좀 더 커지기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작년 올해 사이버 보안 위협 사례들 몇 가지만 봐도 굉장히 많아요. 작년 1분기에 삼성전자 소스코드 유출, 또 LG전자 임직원 계정 유출 사고 있었고 2분기에는 방송사 유튜브 계정 해킹을 했고 3분기에는 정부 유튜브 계정 해킹됐고 4분기에는 카카오 사태 있었고 또 이태원 사고 악용한 해킹 메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국내 사례들이고 해외에서도 미국 재무부 공항 공격 이슈 있었고 이탈리아 정부 디도스 공격,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정보 유출 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부나 굵직한 IT 기업 중심으로 보안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보안 사고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찾아봐서 이번에 이제 내용을 좀 넣어봤는데 네. 2021년도 5월에 미국의 송유관 랜섬웨어 사건이었어요. 5월 7일경에 다크사이드란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해서 미국의 최대 송유관 8,850
킬로미터 구간을 폐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게 뭔지 모르니까 막 별의별 그 음모론이 많이 맞아, 나왔어요. 사우디 아니냐, 러시아 아니야? 막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 당시에 이 송유관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이 미국 남동부 일대 한 45% 맞아요. 도달하는 양이어서 상당히 컸단 말이죠. 그런 송유관을 폐쇄하고 돈 내놔 한 거야. 그래가지고 피해가 좀 막심하니 돈을 줬습니다. 해커들에게 무려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6억 원의 비트코인을 지불을 했고요. 아, 그리고- 그때 당시 56억 비트코인이면, 지금, 난리 났지. 그 5월 7일경이었고 비트코인 지불하고 5월 12일경에 이제 재가동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에 찾아보니까 6월 7일경에 미국 FBI 주도로 500만 달러 중에 230만 달러는 회수가 됐다. 회수가 됐어. 한 어떻게 반 찾았대? 정도는 회수가 됐다라고 하는데 뭐 FBI가 알겠죠. 그래도 25억이 나왔네? 이야. 그렇네. 이게 결국 이런 보안 사태들이 벌어진다라고 그게 더 많아지고 지점이 확대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사고 하나로 그러니까 한 곳만 털어도 뭐 예를 들어 이 롱 팀장의 무언가만 하나만 털어도 이제 집부터 해서 모든 정보를 다 빼낼 그렇지. 수 있잖아. 아니, 막말로 그냥 이거 하나만 털면 어, 내 모든 다 가져갈 수 금융부터 있지. 뭐 다 가져갈 수 있지. 엔드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접속 지점이 많아지니까 네. 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보안, 뭐 해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건 정부기관, 그리고 뭐 굵직한 IT 업체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정보들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는 사기업들까지도 전부 다 보안이 필요해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결혼정보 업체들, 아니면 데이트 어플. 왜냐하면 거기에는 연봉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것들이 좀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보안 혹은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해커를 막는 움직임이 많아져서 이 시장이 큰다라는 거고요. 요즘에 제조업 공장 죄다 자동화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쪽도 해킹되거나 랜섬웨어 공격받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좋네요. 식상하지만 식상하지 않죠? 네네. 그러면 이런 사고가 늘어나면서 뭐라고 해야 돼? 스마트 팩토리 막 이런 관련주들은 떨어집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안 할 거 아니니까요.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죠. 네,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난 포기한 게 좀 있거든. 내 개인 정보에 대해서. 뭐 이미 다 유출됐고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 쪽이 다 갖고 있겠지. 뭐 약간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사이버 보안 한번 얘기 네.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생활 경제. 우리 생활 뭡니까? 경제는 아니고 미국 생활 경제는. 네. 이거 제가 오타 냈네요. 뭔데요? 스테이풋인데 네. 스테이풋이라고 보내놨네요. 스테이풋. 네, 스테이풋. 가만히 있다라는 뜻인데 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뭐 주택 시장을 조금 빗대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내가 살던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현상을 스테이풋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뭐 미국의 지금 집값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간다는 거예요? 이사를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거. 요즘 미국 집값이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국 연준이 11번의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담대 대출금리도 같이 올랐단 말이죠. 네. 보통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도 생기고 또 수요가 줄고 집값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거래가 줄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국가에서도 외신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미국 집값은 아직도 저런가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내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기준 주담대 금리가 3%대에서 7%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오히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올라가는가 보면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풋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때가 되면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갈 때 대출을 좀 다시 내죠. 네. 그런데
지금 작년과 올해 사이에 주담대 금리가 너무나 차이가 심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거나 못 가는 겁니다. 네. 특히 그럼 거래가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래가 아예 안 돼. 근데 근데 왜 가격이 올라? 거래가 아예 안 되는데 사고자 하는 수요는 있는데 나오는 매물조차 아예 없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어떻게든 비싸게 해서라도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공급자 우위가 돼버렸네. 완전 그렇게 돼버린 거고 여기서도 우리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올해 4월에 KB금융연구소 조사 결과 하나 봤는데 네. 고정금리 주담대출 비율이 한국은 5%, 네. 근데 미국은 77%라고 합니다. 맞아. 대다수가 이제 30년 고정금리로 빌리는 거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나는 3, 4% 고정금리로 쭉 살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옮겨버리면 7%대가 돼버리는 거야. 이걸 그냥 3억 기준으로 생각만 해도 뭐 130만 원 정도 내고 있다가 원리금 상환 하는 액이 200이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미국 경기 안 좋지. 임금 상승률 둔화됐지.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되는 시기지. 뭐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이렇게 이 원리금 상환액이 확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공급 자체도 없고 사고자 하고 이사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고 계속 가격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네. 결국은 뭐 이제 마켓워치에서도 그런 언론 보도 냈는데 주담대가 내려가야지 이 집값이 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니까 주담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국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이 한 달 사이에 3조 가까이 늘었고 변동금리 이틀 전 기준으로 상단이 7%를 돌파해서 이것도 정말 뜨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도 주택담보대출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올해. 근데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좀 조기 마감이 되면서 끝나면서 좀 떨어질 거라고 규모가 좀 떨어질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가 10월 17일 너 왜 집 얘기하니까 이렇게 우울해지냐? 나도 10월 17일이 저희 집 사는 이제 전세 갱신 그건데 와 이제 갈비뼈가 또 금리를 아파지네. 낮게 잡으려고 하잖아? 네. 그러면 한도가 주는 거야. 근데 전세 이제 금은 더 올려달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적금을 깼죠. 전세금을 너무 슬픈 얘기지. 씁쓸하다. 씁쓸하지. 뭐 또 인생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뭐 이런 적금 깨고 뭐 이런 대출 얘기들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신용 이런 거 막 그 정보 같은 걸 조회를 해보고 네. 내 소득 수준을 조회해보고 소득 대비 빚 이런 비율 조사를 해봤는데 네. 내가 소득 대비 갖고 있는 대출이 진짜 낮은 편인 거예요. 나는 엄청 맞아. 압박이야 이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연령대에서 이 30대에서 얼마나들 빚을 내서 뭐 투자를 하건 아니면 이런 부동산에 압박을 갖고 있던 내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영끌에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뭐 막 7억, 8억씩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 금액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는 진짜 꾸역꾸역 이자 내고 있는데 생각보다 내 연령대에서 대출 금액은 좀 낮게 책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그럽니다. 나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나는 금리 왜 이렇게 높아? 막 이랬는데 남들보다 금리가 그래도 낮은 편인 거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 맞아. 금리대를 보면 와 이런 금리야.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지금 고금리 상황에 얼마나 힘들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변동금리 비중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변동금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대요. 하다 보니 좀 이런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6개월 단위 코픽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체감은 한 달에 한 번씩 맞아. 계속 올라가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하니까 좀 심리적으로는 더 좀 움츠러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 얘기하니까 진짜 우울해지네요. 또 시장도 우울한데. 시장도 우울하고 내 몸도 우울하고 집도 우울하고. 아니 일부러 유도하는 건 아닌데 왜 생활 경제를 하면 항상 우울하게 끝나냐 이 말이죠. 생활 속 뉴스들이 그래요. 즐거운 거 없습니까? 즐거운 거? 즐거운 거 없어요.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다 올랐고 네. 원유 가격 상승에 이제 우유 가격도 조금 올랐고 그럼 또 밀크플레이션 해가지고 빵 가격, 커피 가격 다 오를 거고 네. 뭐 이런 가격 오른다는 얘기 아시아권에서 채소, 과일 가격이 한국에서 가장 높다라는 뉴스 있었고 그러네요. 외국보다 한국 제품인데 외국에선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한국 고객들은 뭐 봉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내가 뉴스를 보는데 진짜 좋은 소식들이 그렇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시안 게임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 파이팅 하시고요. 파이팅! 즐거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종합 3위 하고 있는데 파이팅 하시고 내일이죠? 내일 저녁 9시 축구 한일전 있습니다. 결승전. 여기서 꼭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시 그때 아이가 자주면 좋은데 안 자겠죠? 안 자겠죠? 네, 안 잡니다. 10시 반쯤 잘 텐데. 네네, 안 자고. 음. 참. 귤톨님, 어서 오시고요. 귤톨 어서 오세요. 네. 설아. 진호님 생활경제 즐거움. 제가 진짜 생활경제 좀 재밌는 것도 찾아와야 되는데 네네, 재밌는 걸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언론사 다니는 사람들 특징이야. 뉴스나 이런 이슈들이 다 우울한 이슈들을 이렇게 그죠? 회자가 될 수밖에 없어. 맞아요. 좋은 이슈들은 회자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따뜻하고 막 좋은 이슈 가지고 오면은 또 여기서 식상하다고 할 거예요. 사이버 보안 오늘 아우. 그랬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시장이 어떤가요? 자, 어때요? 코스닥이 1.8%, 오. 그다음에 코스피가 0.3%, 강보합권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음. 마무리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또 월요일에 휴장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얼마나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중에는 장로 좀 살아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 주 금요일 주간경제 라이브 때는 조금 더 생기발랄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 우울해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난 안 우울해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이 그렇더라도 우리끼리 좀 즐겁게 잘 마무리하고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귤털님이 오셔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음 주 금요일 또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